근데 지금은 그런 경제 모양이 아니다 보니까 외부에서 돈에 주입을 해줘야 되고 외부에서 계속 부양책을 써주지 않으면 경제 활동이 이제 계속 둔화돼 나가는 과정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생적으로 내생적으로 돌아가는 경제, 자생적으로 유동성이 만들어지는 경제가 아니다 보니까 반등을 하고 가령 미국 기준으로 보면 S&P 500 주가 지수가 이제 흔히 경기선이라고 이야기하는 200일동 평균선을 뚫고 올라갔거든요. 근데 이 정도까지 올라가서 경제가 이제 계속 무엇인가가 외부에서 주입되지 못하면 이 200일동 평균선을 지키지 못하고 다시 내려오는 거죠. 어제 200일동 평균선을 뚫고 내려왔는데 이 말은 지금 계속 부양책을 안 내놓으면 지금 유지가 안 되는 그런 경제 상황이다라고 하는 걸 시장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유동성의 힘으로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유동성 추가에 대한 기대감의 힘으로 상승 반전했는데 그게 경기선에서 경기 전망에 대한 비관론에 딱 맞아서 다시 떨어지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요약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자, 그런 것들이 유동성이라는 측면에서도 그렇고요. 전반적으로 위험 자산에 대한 선호 현상, 그것이 1월, 2월 중반까지의 전 세계 금융시장을 표명할 수 있는 키워드였다면 다시 이제 안전자산에 대한 회귀, 그게 이제 달러 강세로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환율. 일단 이번 주는 이제 달러 지수 기준으로 강세가 나타났고요. 근데 사실 이야기는 비슷합니다. 미국 경기는 둔화될 것 같긴 한데 계속 일단 견조한 흐름을 나타내고 있고요. 근데 다른 나라 경기, 특히 유로존의 경기가 사실 2월부터 비관론이 배두되기 시작을 했는데 어제 ECB 회의는 혹시나 뭐 드라기 총재가 좀 희망적인 발언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도 했었는데 그 비관론을 한번 확인시켜준 그런 상황이었다라고 경기에 대한 있고요. 그래서 달러 지수는 추가적으로 좀 상승을 했습니다. 사실상 달러 인덱스를 가장 크게 좌우하는 게 유로화니까 유로존의 어떤 경기에 문제가 생기는 상황 그리고 거기에 대한 유럽 중앙은행의 대응이 더 많은 유동성의 확대라면 매도 체결됐습니다. 유로화가 강해질 수가 없는 상황이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달러 여러분 인덱스 보고 계십니다만 달러 인덱스가 빠질 수 없는 상황이 되고 그 달러 인덱스의 상승기에 신흥국 자산이라든지 위험 자산의 대표격인 주식시장이 되기가 참 어려운 국면이 다시 주의가 환기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한병화 위원께는요. 사실은 전체적인 거래소 시장의 하락 반전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코스닥 시장이 파이팅하고 있는 상황이 며칠 전까지 이어졌는데 이것도 조금 분위기가 다시 좀 흐릿해지고 있는 상황인 것 같기도 합니다. 전반적으로 기관 투자가들이 느끼는 현재 거래소 시장의 스몰캡 또 코스닥 시장의 분위기는 어떻게 잡히고 있습니까? 종합해서 말씀드리면 일단 전반적으로는 코스닥 시장 또는 중소형주 시장의 흐름이 뭐 앞으로도 상당 기간은 대형주에 비해서는 좋을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고요. 아무래도 전체적인 경기 둔화라든지 뭐 우리 산업들의 구조의 좀 열등성이라든지를 감안하면 전체 시장의 지수들은 뭐 코스닥이든 대형 거래소든 그렇게 크게 좋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제 다만 안에서 좀 상대적으로 좀 반짝반짝거리는 업종들 그런 뭐 또 유망주들은 차별화돼서 움직이는 그 형태가 나올 것 같고요. 최근에 이제 어쨌든 그 MSCI의 차이나 인덱스가 상향이 되면서 대형주 쪽들에 대해서 이제 아무래도 매물 부담이 좀 생긴 상태거든요. 실적 부담에 이어서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것을 피하는 중소형주 쪽에 대한 매력도가 좀 더 올라가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장이 견조하게 지켜주거나 아니면 상승 추세를 이어간다는 전제 하에서 중소형주의 상대적인 강세가 이어질 수 있는데 장이 최근 들어서처럼 이렇게 하락 추세로 완연하게 접어들면 중소형주의 상대적인 강세라는 것도
약발을 더하기 좀 힘든 상황으로 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만약에 경기라든지 뭐 지금 우리 대표 기업들의 이익 사항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월등히 더 안 좋아진다면 예. 당연히 중소형주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요. 저는 뭐 그렇게 비관적으로 보지는 않고요. 예. 일단 뭐 미국 경기가 그닥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그렇게 나쁘진 않은 상황이고 중국은 이미 안 좋았기 때문에 다시 지금 부양책을 크게 논의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예. 저는 최악의 경우는 별로 오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따라서 이제 박스권에서 움직일 것이다. 그러면 이제 그 안에서 중소형주 흐름이 훨씬 더 나을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또 우리의 주의를 끌었던 뉴스 중에 미국이 역사상 최악의 상품 수지 적자를 기록했다. 이렇게 나왔단 말입니다. 트럼프가 많은 생각을 하게 될 것 같아요. 집권한 지 2년이 넘어갔는데 계속해서 보호무역주의를 얘기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공정한 무역 질서 이런 걸 하면서 실질적으로 관세도 높이고 여러 가지 비관세 장벽 같은 건 실질적으로 높였음에도 불구하고 상품 수지가 이렇게 적자 폭이 확대됐다라는 거는 뭔가 더 근본적인 대책을 내놓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도 할 수 있을 것 같고 또 단기적으로는 협상 중인 중국에게도 더 확실한 걸 요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가는 거 아닌가 하는 걱정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봐야 됩니까? 미국의 상품 적자가 2008년 이후로는 아마 최고치를 기록한 것 같은데 이게 이제 내용을 보면 특별한 이유는 보이지 않아요. 특별한 이유는 보이지 않고 미국의 수입이 많아졌고 수출이 그만큼 늘어나지 못한 건데 그 이유를 해석해 보면 그렇습니다. 글로벌 경제에서 미국을 제외하고는 특별하게 성장하는 나라가 없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미국은 성장하면서 수입 수요가 늘어나는 게 있죠. 다른 나라들도 성장을 해줘야지 미국이 이제 수출이 그만큼 늘어날 건데 다른 나라들은 그만큼 성장을 못 해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관세를 올린 게 대표적으로 중국인데 그것도 사실 이제 작년 하반기 이후기 때문에 크게 미국의 무역 수지에는 좋아진 영향은 없고 반대로 중국이 관세가 더 올라가기 전에 이 밀어내기 수출을 하면서 미국 입장에서는 무역 수지 적자가 더 커진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미국 정부는 이 문제에 대해서 크게 생각하는 것 같지는 않고요. 이게 경제가 이제 다른 나라가 성장을 못하고 미국이 성장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일반적인 현상이다라고 아직까지는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미국 국민들이 느끼기에 이거는 이제 저도 관련된 미국 쪽의 언론의 기사들을 쭉 보면 한결같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게 공약을 했는데 뭐 결과가 이렇게 나오고 있다라는 똑같이 그런 식으로 정치적인 이슈로 제기를 하거든요. 경제적인 이슈로 보게 되면 이거는 뭐 어쩔 수 없는 당연한 현상인데 정치적인 부담이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커지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문제는 중국하고 뭐 더 할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중국한테는 무역 수지와 관련해 가지고 이번에 많은 양보를 아마 받아내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근데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이미 트럼프 대통령의 책상 위에 자동차와 관련해서 수입 제한을 하겠다 뭐 이런 게 올라가 있는데 그 한국이 포함된다 안 된다 가지고 아직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잘 모르는데 한국이 핵심은 아니고 유럽하고 일본이겠죠. 그래서 유럽하고 일본도 협상할 때 이 10년 만에 최대치까지 벌어진 미국의 상품 무역 수지 적자를 생각하면 미국 입장에서 훨씬 더 강경하게 유럽과 일본에 대해서 자동차 수입 제한을 가하지 않겠는가 이런 걱정은 좀 할 수 있겠습니다. 뭐 그것이 한국이 포함되냐 안 되냐도 굉장히 중요합니다만은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의 대외 무역에 대한 생각이 더 확고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객관적인 여건이 만들어졌다는 건 우리 산업, 특별히 미국의 수출기를 대고 있는 우리 몇몇 산업에 대해서는 훨씬 더 긴장할 수밖에 없는 그런 쪽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고요. 자, 22 통화정책 얘기를 드렸습니다만 구체적으로 어떤 얘기들이 진행이 됐고 발표가 있었는지 좀 점검을 세부 항목별로 좀 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경제 성장률 전망을 올해 1.1%까지 낮췄고요. 대폭 하향 조정을 했고 나온 대응책들을 보면 첫 번째로는 포워드 가이던스. 그러니까 올해 여름까지는 금리를 안 올릴 거다 해서 적어도 올해 말까지는 금리를 안 올리겠다라고 발언을 했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TLTR로 세 번째를 시작을 하겠다라는 그런 대응이었습니다. 근데 시장의 반응을 보면 보통은 그동안 이제 드라기 총재가 뭔가 이런 부양책을 발표하면 시장이 위험선으로 대응을 했었거든요. 그렇죠. 이번에는 시장이 더 오히려 좀 안 좋은 쪽으로 반응을 했는데
이유는 첫 번째는 사실 이 정도 대응은 다 예상을 했거든요. 예. TLTRO 같은 경우도 결국은 이제 더 뭔가 돈을 푼다는 게 아니라 만기가 돌아오는 대출들을 연장을 해주겠다 정도이기 때문에 뭐 대단한 부양책으로 볼 수는 없고 시장이 예상했던 수준이고, 두 번째로는 이제 경기 전망을 하향을 한 게 사실 2월 초부터 유로존의 문제가 구조적이다. 독일이 안 좋은 이유가 글로벌 무역의 흐름이나 기술 패턴의 흐름이 독일한테 이제 부정적으로 그렇죠. 넘어가고 있다. 이런 이제 분석들이 나오면서 이게 쉽게 끝날 문제가 아니라는 우려들이 있었는데 어떻게 예. 보면 확인을 이제 드라기 총재가 좀 자신감을 낮추면서 확인을 시켜줬기 때문에 시장이 좀 더 부정적으로 반응을 한 것 같습니다. 이전에도 보면 LTRO가 중앙은행이 그러니까 그만큼 예. 돈을 풀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저쪽에서 이제 금융기관들이 돈을 빌리고 싶어야지 예. 이게 돈이 나가는 건데, 그래서 LTRO는 사실 돈을 푸는 좋은 방법은 아니었어요. 지난번에 했을 때도 생각했던 것만큼 돈이 저쪽에 수요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LTRO를 접고 그다음에 ECB가 한 게 뭐냐면 그냥 채권을 사 들어가는 거죠. 그거는 자기가 사고 싶은 만큼 사면 되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볼 때 시장이 그쪽에 대해서 좀 실망한 것 같습니다. LTRO 가지고 또 돈을 풀 수 있다고 생각하나? 그것 가지고는 안 될 건데 뭐 이런 좀 실망감이 많이 작용을 한 것 같아요. 그러나 어쨌든 전승지 연구원께서 일부 언급을 했습니다만 지금까지는 유럽 쪽에서 마리오 드라기 총재가 금리 정책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류의 양적 완화 정책을 한다라고 예전에 뭐 그런 표현을 했지 않습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다 하겠다라는 그런 아주 극단적인 표현까지도 포함해서 뭔가 경기를 진작시키려는 그런 정책을 낼 때마다 시장은 비교적 좋은 반응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경제 성장률 전망에 대한 낙폭 자체가 워낙 크니까 그런 조금 더 적극적인 대응책을 냈다 하더라도 과연 먹혔겠냐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이제 ECB가 할 수 있는 거는 더 이상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예. 정부가 특히 독일이 사실 그동안 계속 다른 나라 경기가 예. 유로존이 안 좋아도 독일은 계속 좋았었거든요. 예. 그래서 더 이상 재정 지출이나 이런 제약들을 풀어주지 않고 자기네는 좋으니까 이런 상황이었다면 이제는 좀 독일이 재정에 대해서도 뭔가 좀 유연하게 재정을 풀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고 좀 구조적인 대응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더 이상 ECB가 할 수 있는 일은 그렇죠. 경제를 구조적으로 바꿀 수 있는 것은 없다라고 드라기도 이탈리아 사람으로서 이제 돈을 풀고 유럽 경제를 어떻게든 부양시키겠다는 데 대해서는 예. 굉장히 강한 의지를 갖고 있었던 사람인데 올해 10월 말에 임기가 만료가 됩니다. 예.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ECB 총재가 누가 될 건가는 거의 아마 독일 쪽에서 ECB 총재를 가져가는 것 같아요. 근데 독일 쪽의 생각은 돈을 더 풀고 금리 낮추고 하는 거는 더 이상 효과가 없다. 오히려 은행들을 파산시키는 굉장히 나쁜 예. 결과를 낳을 수 있다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금 이미 드라기 총재가 본인이 하고 싶은 걸 이미 못하는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차기 총재가 누가 될지도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위원회의 의견을 전적으로 들을 수밖에 없고, 근데 예. 위원회가 이제 여기서 아주 강한 통화 확대 정책을 쓰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하겠죠. 그 다음에 예. 정책이라는 게 불확실하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보면 드라기 총재가 과거에 했던 것만큼 임기 초기에 가졌던 것만큼 시장에 대한 어떤 강한 임팩트를 주는 것은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뭐 그 다음 10월이기 때문에 임기가 10월 말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10월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뭐 한 7개월 정도 시간이 남은 데다가 그 후임 인선에 대해서도 아직 결정된 게 없기 때문에 뭐라고 딱 그 단정할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김일구 상무님의 말씀대로 가장 지금 유로 경제촌에서 영향력이 높은 국가가 독일이라면 독일 쪽에서 독일 사람을 지명하거나 아니면 독일 쪽에서 영향력을 행사한다고 했을 때 사실 전 세계 중앙은행 중에 가장 어떻게 보면 인플레이션 파이터 또 역사적으로 인플레이션에 대한 근본적인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은행 한 군데만 찍으라면 분데스방크 아니겠습니까? 워낙 하이퍼 인플레이션을 경험했던 나라이기 때문에 사실 그런 쪽에서 보면 이 마리오 드라기 슈퍼 마리오라고 하는 이 마리오 드라기 총재만큼의 정말 역사적으로 비둘기팥인 이런 역할을 과연 후임 총재가 해줄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시장은 이미 더 깊숙이 우려를 하고 있는 거 아니야, 그런 생각도 이 대목에 좀 하게 되네요. 네, 그렇습니다. 예. 자, 한병화 위원,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의 관심사는 뭐 그 글로벌 매크로의 문제라든지 유럽 중앙은행의 어떤 통화 정책의 문제도 있습니다만은 단기적으로는 우리 시장에 조금 꼬여가고 있는 수급인 것 같아요. 네. 특히 외국인 매수세가 1월부터 2월 초중반까지 아주 비교적 크게 들어와줬고 그 후속으로 거래소 일변도의 시장에서 코스닥 시장 쪽으로의 외국인 매수의 이전이 있었습니다. 네. 어떻게 보이십니까? 이런 거는 일종의 변화로 봐야 됩니까? 아니면 그냥 1년 중에 간헐적으로 일어나는 그런 정도의 수급이라고 보세요? 뭐 살만한 게 거래소 대형주 중에서 지금은 크게 이제 별로 보이지 않는 상황이거든요. 뭐 유럽 외국 투자자들도 마찬가지일 것이고요. 뭐 연말에 이제 반도체주 위주로 매수를 해오다가 상승폭이 좀 큰 거에 비해서 실적은 일단은 단기간에 크게 개선되지 않기 때문에 일단 주식 매수세는 조금 대형주에 대해서 좀 멈춘 듯한 느낌이고요. 그걸 기반으로 해서 이제 코스닥 시장에 있는 바이오 업체들에 대한 매수를 좀 최근에 늘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관련해서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제 기억이 맞다면 작년 4월에 우리 한병화 위원이 바이오주를 지금 팔아야 된다. 뭐 사면 안 된다라는 그런 제목을 저는 잊어버렸습니다만 어떤 그 리포트를 써서 상당히 반향이 있었고 굉장히 힘드셨어요. 뭐 전망이 틀려서 힘들었다기보다는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의 원성도 많이 받았는데 최근에 바꾸셨어요? 바이오를 다시 사야 됩니까? 네, 그 당시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이제 너무 무늬만 바이오 같은 업체들 그리고 바이오 깃발만 꽂으면 주가가 막 급등하는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그런 건 이제 시장 전체에 바람직하지 않은 상황이죠. 단기적인 버블 상황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최근에 제가 시각을 좀 바꾼 이유는 일단 옥석 가리기가 좀 많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한 그 1년 기간 동안에 많이 진행이 되었고 그리고 작년 그리고 올해까지도 좋은 바이오 회사들이 상당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올해도 한 20개 정도의 바이오 업체들이 상장을 대기를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투자풀이 많이 넓어졌죠. 많은 투자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종목들이 속속 들어오면서 지금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시장 상황이 수급 상황이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에 좋을 것 같고요. 또 특히 이 유망한 산업들이 국내에 많이 적은 상태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성장에 대해서 논할 수 있는 바이오 업체에 대한 매력은 과거보다는 많이 높아지는 그런 상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전승희 연구원께 그 발표들이 계속 이어졌기 때문에 미국 연준의 베이지북에 대한 얘기도 좀 여쭤볼까요? 어떤 내용들 담겨 있는지요? 네, 이번에는 지금 경제 전망에 대해서 다소 조금 하향된 흐름을 보였거든요. 그래서 뭐 완만한 성장세를 보인다에서 약하게 완만한 성장세를 보인다. 그리고 좀 변경을 했고 이번 보고서에서는 일단 그 미중 긴장, 셧다운에 대한 우려도 좀 포함이 돼 있었고 고용 시장에 대해서는 여전히 뭐 탄탄하다 이런 평가들을 좀 나타냈습니다. 임금도 완만하게 상승하고 있다라고 밝혔고 그래서 경기 전망에 대해서 다소 좀 자신감을 잃은 듯 하긴 했지만 뭐 나오는 지표들을 보면 여전히 좀 엇갈리죠. 네, 엇갈리지만 또 우리가 우려했던 것만큼은 아닌 그런 상황으로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완만하다에서 미약하다 뭐 그 우리 언론에서는 미약하다라고 번역한 데도 있더군요. 듣기에 따라서는 상당히 기분이 별로 안 좋은 거예요. 완만하게 성장하는 게 약하게 성장한다. 그 번역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좀 다릅니다만 통상 이런 어떤 관용구의 변화가 있으면 뭔가 정책적으로도 통화 정책적인 스탠스도 좀 바뀌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일반적으로 두 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 뭐 이게 뉘앙스의 약간의 차이를 주고 있는 건데 이미 정책 스탠스는 연준이 변화를 시켰거든요. 그러니까 금리를 낮추겠다라는 건 아니고 유동성을 공급하겠다. 근데 경기 판단을 여기서 확장세가 멈췄다. 뭐 지금 경제가 우려스럽다. 뭐 다른 나라가 걱정스럽다가 아니고 미국 경제가 뭐 우려스럽다. 이렇게 되면 그때는 이제 금리를 낮추는 처방을 내놓을 건데 지금은 이게 성장하는 게 좀 둔화가 됐다. 성장세가 둔화가 됐다는 정도이기 때문에 유동성 여건을 잘 살펴서 충분히 유동성은
뭐 공급하겠다 뭐 이런 정책이니까 예. 아마도 이번 달에 FMC에서 그 자산 축소 프로그램을 이제 올해 연말까지 그 중단하겠다고 했는데 그 세부 내용을 발표하는 걸로 예. 아마 가름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예. 전반적인 외국인 동향을 다시 한번 점검해줘. 저희 예. 채권하고 포함해서요. 예, 뭐 말씀하셨듯이 코스피 시장에서는 예. 2,800억 원 정도 어제까지 순매도가 예. 나타났고요. 반면에 코스닥 시장은 소폭 150억 예. 원 정도 순매수를 기록을 했습니다. 채권 같은 경우는 사실 이번 주에 이제 북한에 대한 좀 기대가 약화되기도 했고 CDS 프리미엄도 다시 30bp대 위로 올라오고 좀 안 좋은 얘기들도 있긴 했지만 어쨌든 그 2천억 원 정도 순투자가 늘어나는 그런 흐름들을 좀 나타냈습니다. 큰 변화는 없으나 어쨌든 북미 정상회담 직전의 상황보다는 조금은 좋지 않은 상황으로 간다. 예, 근데 그런 사실 얘기죠. 외국인이 주식을 파는 거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뭐 다른 신흥국, 유로존 다 마찬가지 예. 흐름이기 때문에 뭐 2,800억 원 정도가 우리 북미에 대한 실망을 반영한다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 중국 주식의 MSCI 그 편입에 대한 그 반응이 그 부분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네, 그렇죠. 아무래도 그 대표 대형주에 예. 대해서는 예. 비중을 갖다가 어쨌든 뭐 줄여야 되는 매니저들 입장도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좀 상단이 많이 막히는 그런 예. 지금 분위기고요. 예. 그 자금들을 이제 중소형주 쪽으로 음. 배분할 것으로 지금 그렇게 움직이고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자, 시장은 경기를 볼 것이냐 아니면 유럽 중앙은행이나 연준의 유동성에 대한 호의적인 태도의 변화나 유지를 볼 것이냐 여기에 갈림길에 있다는 얘기를 한 달 전서부터 아마 시청자 여러분들께 드린 것 같습니다. 2월 시장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다는 얘기를 아마 김일구 상무께서도 하시고 저희들도 뭐 그런 얘기들 많이 했습니다만 조금씩 경기 쪽으로 저희의 주목이 더 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 상황이 계속된다면 주가는 더 빠질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이게 그 사실 지금 같은 경제 상황이면 예. 우리가 뭐 여름이면 방에 불을 안 뗀다고 하더라도 방의 온도가 그렇게 낮아지지는 않죠. 근데 겨울에는 계속 땔감을 넣어주고 계속 떼어야지만 방의 온도가 올라가듯이 네. 지금 상황에서는 그래서 사람들이 새로운 재료 이런 이야기들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주가가 저기 안 떨어지고 올라가기 위해서는 뭔가 재료가 들어와야 되는데 근데 재료가 시원찮다. 어제 뭐 22 같은 경우에는 뭐 그 재료를 시원찮다고 보는 것이 우리 이번에 아마 3월 FMC도 뭐 기대했던 것만큼은 아니네 뭐 이렇게 아마 시장이 반응을 할 것 같아요. 뭐 자산 축소 프로그램을 중단하기로 했다라고 하더라도 그것 가지고 어떻게 시장을 받칠 수 있을까 뭐 그럴 것 같고 저기 미국하고 중국 사이에 무역 협상이 이렇게 될 것 같다. 기대했던 것만큼은 아니네 이렇게 할 것 같고 모든 걸 이제 기대보다는 좀 안 좋다 이렇게 생각할 건데 왜냐하면 지난 1월달, 2월달 올라온 게 있기 때문에 이때 올라오면서 기대한 게 있는 건데 그만큼은 아니다. 뭐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시장이 어느 정도는 약세 움직임을 보이지 않겠는가 생각을 하는데 근데 이제 이런 경우에는 뭐 그렇게 계속 떨어진다고 보기는 어려운 게 왜냐하면 뭐 특히 우리나라나 이머징 시장이 그렇습니다만 좀 떨어지고 나면 또 이제 그만큼의 매력이 생겨요. 투자할 만한 밸류에이션 매력이 생기기 때문에 좀 떨어지다 보면 파는 쪽에서는 지금이야 모멘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익이 증가 못하겠다 싶어서 경기 안 좋겠다 싶어서 팔고 나가는데 뭐 좀 지나고 나면 이 파는 쪽의 움직임이 좀 잦아들기 시작하고요. 예. 그러면 이 정도면 사볼까라고 기다리고 있던 쪽에서 조금씩 이제 사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수급이 서서히 바뀌어 나갈 건데 그게 보통 일반적으로 이런 반등장에서는 이제 한 5% 정도에서 7% 정도에서 일반적으로 그런 손바뀜이 또 나타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게 떨어지는 과정이라기보다는 그 어떻게 보면 좀 박스권이 만들어지는 그런 과정에 있는 것 같아요. 그 박스권이라는 게 사실 2,000포인트를 거의 이제 바닥권으로 보고 한 2,250, 2,300권의 그런 박스권에 들어가 있는데 사실 2,230, 40까지 반등을 하기도 했었으니까 네. 사실 어떤 측면에서 보면 이게 추세의 어떤 확실한 변화를 확인하기 전까지의 반등의 폭이나 기간으로 보면 나쁘지 않은 경험을 1월 달부터 저희가 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한 것도 충분히 고려하고 그렇게 보면
지금 빠지고 있는 거에 대해서는 두려움을 너무 크게 가질 필요는 없을 것이다. 이런 이제 말씀을 그렇습니다. 드리고요. 네. 유가를 좀 점검해 볼까요? 트럼프의 입에 의해서 유가가 그냥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요새는 약간 약발이 떨어진 건 아닌가 예. 좀 생각도 예. 들고요. 일단 이번 주 달러가 강했는데도 유가가 올랐습니다. 일단 뭐 산유국들의 그 생산이 조금 감소했다 예.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유가가 50불대 중반에서 약간 57불 부근으로 좀 상승을 했고요. 그래도 좀 위를 막아주는 것은 미국 쪽에서 재고가 계속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유가 상승을 좀 억제하고 있는 상황이고 어쨌든 간에 60불도 부근 가면 2월 말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나는 낮은 유가 너무 유가가 높은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또 이제 발언이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어쨌든 뭐 생산 능력은 미국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시장에서 상반 경직성이 유지가 되겠지라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자, 한병화 의원께는 종목 얘기를 좀 오랜만에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오늘 두 종목을 갖고 오셨는데 소개를 좀 네. 해볼까요? 첫 번째는 CS 윈드고요. 예. 제가 여러 번 소개시켜드렸는데 어저께 영국에서 좀 중요한 결정이 있었습니다. 예. 영국 정부가 해상 풍력의 타겟을 10기가에서 30기가로 3배로 상향을 했고요. 예. 업체들이 한 2년 전부터 줄기차게 이제 요구를 해왔었는데 그 사이 이제 원전에 대한 결정을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영국 정부가 계속 이제 차일피일 미뤄왔었거든요. 근데 최근에 이제 도시바와 히타치가 영국 원전에서 다 철수하기로 결정하면서 예. 상대적으로 해상 풍력의 비중을 확 올리는 쪽으로 결정을 했고요. CS 윈드는 영국에 있는 유일한 해상 풍력 타워 공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영국 시장 확대에 영향을 굉장히 크게 받는 그런 회사입니다. 최근에 이제 해상 풍력의 발전 단가가 급격하게 낮아지고 있으면서 영국뿐만 아니라 대만, 기타 아시아, 미국까지 확산이 되는 그런 이제 성장 초기의 시장으로 진입을 했습니다. 당연히 이제 CS 윈드가 세계 해상 풍력 타워 공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성기를 누릴 것으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한독을 말씀드립니다. 올해 한독도 이제 한번 소개해 주시죠. 네, 예전에 한번 소개드린 적이 있는데 올해 이제 제약바이오 업체들이 상대적으로 좀 강하게 상승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 안에서 한독이 좀 탑픽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한독은 특이하게도 제약바이오 업체이지만 가치주입니다. 왜냐하면 제넥신이라는 바이오 상위업체의 1대 주주인데요. 그 시가총액 기준으로 보면 한 4천억 정도의 지분 가치를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시가총액이 4,200억 정도 수준밖에 안 되기 때문에 기존의 영업 가치가 이제 거의 고려되지 않고 있는 그런 회사인데요. 왜냐하면 그동안은 이익이 별로 좋지 않았어요. 근데 지난 한 4년 동안의 그 차트를 보시면 작년에 이제 영업이익이 확 개선이 되었죠. 근데 일회성 요인들이 있었던 게 아니기 때문에 당분간 250억에서 한 300억 정도의 영업이익이 꾸준히 나오는 회사로 이제 탈바꿈을 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당연히 이제 바이오 가치들이 레이팅이 될 수 있는 그런 회사가 됐고요. 올해부터 좀 바이오 부분의 가치가 많이 부각될 수 있는 이벤트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뭐 지속형 인성장 호르몬이라든지 또 희귀 항암제 그리고 연초에 인수한 미국의 바이오텍 회사가 가지고 있는 파이프라인 가치들이 부각이 될 것이라서 최근에 이제 자사주 처분을 어제 이제 공시를 하면서 주가가 좀 조정을 받고 있는데요. 아주 좋은 매수 타이밍으로 보이기 때문에 보유하시면 아마 연말쯤에는 큰 상승이 있을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굉장히 적극적인 화법을 구사하시네요. 보유하시면 연말에 큰 그런 얘기는 사실 저희 프로그램에서 잘 안 쓰기도 하고 잘 들어보기 힘든 종목이라 한번 지켜보고 기대를 워낙 가지고. 가치주의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근데 제가 몇 가지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가치주 PBR이 1배. 그러니까 제약바이오 산업에서는 드문 경우죠. 그렇죠. 근데 대부분 이제 지분 가치일 테니까. 네네. 그러면 제넥신이라는 회사의 PBR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제넥신은 뭐 PBR을 글쎄요. 그거는 PBR로 얘기할 수가 없는 종목이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이 한독이 갖고 있는 자산 가치의 대부분은 제넥신인데 제넥신의 PBR이라든지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 그 가치라는 측면에서 판정해 보면 연결해서 보면 다만 그냥 이 지분 가치 주가로 반영된 지분 가치로 인한 PBR이 1배라고 해서 가치주 반열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냐 이런 거죠. 굉장히 예리하신 질문이시고요. 이거 평범한 질문입니다. 아니요, 굉장히 예리하신 거예요. 질문입니다. 그 점 때문에 저희가 이제 추천드린 이유고요.
제넥신의 가치가 시총 기준으로는 한 4천억이 좀 넘는데 예. 한독의 재무제표에는 장부가로만 부킹이 돼 있습니다. 400억으로 부킹이 돼 있죠. 예, 그래서 이제 그거를 감안하면 PBR이 0.6배, 7배 정도까지 확 떨어집니다. 그렇다면 제가 이해가 됩니다. 네,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좀 자신 있게 추천드릴 수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죠. 작년에 갑자기 영업이익이 저렇게 증가한 이유는 뭡니까? 세 가지의 메인 아이템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당뇨 치료제가 가장 큰 이제 전문 의약품 중에서 비중이 높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한 2년 전에 런칭이 됐는데 그 동안은 이제 마케팅 코스트라든지 이런 것들이 들어가면서 이제 손익의 적자를 기록을 했었는데요. 한 3년 정도 꾸준하게 매출액이 성장하면서 이제 BP단을 넘어서 이게 이제 기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들 잘 아는 케토톱 있잖아요. 예. 케토톱의 매출액이 이거. 네, 꾸준하게 상승을 하고 있는데 이 케토톱이 이 회사한테는 이제 마진이 높은 아이템이거든요. 예. 그러면서 이제 이익이 좋아지고 있고요. 그리고 레디큐라는 숙취 해소제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중국 인들이 매우 이제 좋아하는 아이템으로 되면서 실적이 이제 작년에 많이 좋아졌습니다. 우리나라에선 숙취 해소제가 그렇게 인기가 없어지는 것 같아요. 술들을 그 전만큼 안 드시고 회식들을 그만큼 예전에 회식하면 그냥 그 막내 사원 같은 분들이 하나씩 이렇게 다 돌리고 했는데 그런 일들이 별로 없잖아요. 그리고 CS 윈드에 대해서도 좀 여쭤보겠습니다. 풍력이라는 게 아마도 바람의 질이나 양이 좀 차별화된 영국 같은데 워낙 바람이 많이 부니까 돼 있어서 세계화, 국제화를 했기 때문에 부각을 받는 그런 회사인 것 같은데 우리 쪽은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매우 답답한 말씀이죠. 왜냐하면 이제 미세먼지가 나오니까 사실은 예전 같으면 미세먼지 이렇게 되면은 대체 에너지주가 더 올라가야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원전 문제가 딱 걸려버리니까 미세먼지가 되니까 야, 다시 원전을 더 활성화해야 되는 거 아니냐. 왜냐하면 화력 발전보다는 어쨌든 그 미세먼지라든 그 원인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원전이 훨씬 나으니까 그런 게 되니까 사실 대체 에너지 쪽에 그냥 오히려 피해를 주는 것 같아요. 어떻게 봐야 됩니까? 매우 잘못된 논의가 사회적으로 저는 일어나고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미세먼지의 근본적인 원인은 사실은 발전 쪽에서 보면 석탄 발전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 석탄 발전을 대체 에너지로 이제 대체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미봉책으로 원전을 더 가동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그러면 미세먼지가 더 나쁘냐? 원전에서 나와서 10만 년 동안 우리가 가져가야 되는 핵 폐기물이 더 나쁘냐? 어떤 것을 선택해야 될지는 제가 봤을 때 삼척동자도 안다고 보고 있고요. 우리나라가 문제인 것은 태양광은 사실은 어느 정도까지는 국내가 좀 지금 잘 되고 있는 편입니다. 작년에 한 2기가 정도 설치됐거든요. 근데 풍력은 작년에 160메가 정도밖에 설치가 안 됐어요. 0.16기가죠. 그래서 이제 정부가 지금 사실은 좀 매우 곤란한 상황이라서 다음 주 정도에 풍력 태양광 업체들에 대한 육성안을 아마 발표할 것으로 그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급히 사실은 미세먼지의 근본적인 대책은 이런 재생에너지를 활성화해서 깨끗한 에너지를 쓰는 길밖에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두 종목 말씀드렸는데요. 굉장히 적극적인 표현으로 여러분들에게 소개했습니다만 여러분 급하게 사시면 안 되고요. 공부를 좀 하시고 찬찬히 좀 점검하신 이후에 투자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속보가 하나 들어와 있는데요. 문재인 대통령이 중폭 규모의 개각을 단행했다고 합니다. 7개 부처 장관과 2개 부처의 차관급 인사를 했다고 하는데요. 청와대 출입하고 있는 권영훈 기자를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을 들어보겠습니다. 권 기자 나와 계시죠? 네. 전해주시죠. 네, 문재인 대통령이 집권 3년 차를 맞아 대규모 국정쇄신에 나섰습니다. 오늘 7개 부처 장관을 교체했는데요. 먼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에 조동호 한국과학기술원 교수를, 통일부 장관 후보자에 김현철 통일연구원장을 내정했습니다. 다음으로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에 진영 의원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에 박양우 중앙대 교수가 이름을 올렸습니다. 또 최종호 전라북도 정무부시사가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로, 문성혁 세계해사대학 교수가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로 내정됐습니다. 박영선 의원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로 결정됐습니다. 민주당 4선 중진인 진영, 박영선 의원이 이번 개각에서 입각한 점이 눈에 띕니다.
문 대통령은 차관급 인사도 단행했는데요. 식품의약품 안전처장의 이의경 성균관대 교수를,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장의 최기조 아주대 교수를 임명했습니다. 이들 차관급 인사는 곧바로 임명 절차를, 장관 인사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합니다. 문 대통령의 올해 국정 목표는 국민의 실질적 삶을 개선하는 것입니다. 청와대는 이번 개각으로 국민이 체감하는 경제정책 성과를 내겠다는 의지를 담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경제정책 실패에 대한 통렬한 반성 없이 코드 인사, 회전문 인사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청와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자, 이 경제 관료라고 할까요? 경제부처 장관이라고 굳이 구분을 하자면 박영선 의원이 임명이 된 중소벤처기업부, 이렇게 정리가 될 것 같은데,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나 국민들께서는 박영선 의원은 정치인인데 또 법사위예요, 법사위. 네, 법사위. 아마 국회의원 내내 법사위를 하시는 분인데 이 중소벤처기업부에 적합한 인사냐, 이렇게 말씀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짧게 뭐 촌평을 하나 들어볼까요, 김일구 센터장님? 글쎄요, 뭐 정부의 정책 방향이라고 하는 게 미리 정해져 있고 거기서 이제 인선이 들어간 거기 때문에 사실 장관이 어떤 정책 방향을 크게 바꾸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인사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이제 정부의 정책 방향 그대로 아마 가지 않겠나 싶습니다. 네. 사실 뭐 전문성도 중요합니다만은 사실 장악력과 추진력이 더 중요하다는 얘기들을 장관급에는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기대를 좀 해보겠습니다. 안 그래도 사실 어제 발표가 됐나요? 정부에서 12조 원 규모의 스케일업 펀드도 하고 뭐 이 벤처기업 활성화에 대한 여러 가지 정책적인 이 배려들을 한다라고 하니까 더욱더 힘이 실리는 그런 정책들, 구체적인 안들을 좀 내놓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제가 이렇게 좀 헷갈립니다. 전승기 연구원께 옆에 계시니까 더 헷갈리는 것 같습니다. 자, 어떻게 봐야 되는지 좀 정리를 좀 해볼 텐데, 외국인들 동향과 환율, 그 유가 이런 걸 다 말씀해 주셨지 않습니까? 짧게 전망을 좀 부탁드리죠. 앞으로 남은 3월 달 어떻게 진행이 될지요? 약간 애매한 흐름들이 좀 이어지지 않을까 싶고요. 말씀하셨듯이 정책은 사실 좋은 건 다 나왔고 이제는 실망할 일들만 정책에 대해서는 남아있는 상황이고, 반면에 경기에 대해서는 비관론이 지금 극대화되어 있는 상황인데, 네. 사실 작년도 유럽하고 중국 경기, 특히 유럽 경기를 보면 봄부터 이제 꺾이기 시작을 해서 가을쯤에 거의 바닥 계속 많은 하락세를 많이 보였거든요. 그래서 네. 뭐 계속 해왔던 얘기들이시지만 어쨌든 기저를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는 타이밍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정책은 다 나왔고 근데 경기에 대한 전망은 이제 예. 비관론이 극대화돼 있기 때문에 또 이게 또 상충되면서 또 증시를 너무 또 막 급락하지는 않게 하되 또 막 랠리로 가기에는 조금 애매한 상황들이 좀 당분간은 이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책은 다 나왔다라고 표현하셨는데, 어떻게 보면 정책과 정책에 대한 기대감은 다 시장에 반영이 돼 있는데 경기는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말씀이죠. 김일구 센터장께도 전망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네, 이게 지난 1월달, 2월달 상승이라고 하는 게 예. 뭐가 좋아서 올라간 건 아니에요. 예. 작년에 나쁘다라고 해서 떨어졌고, 근데 올해 와서 보니까 그렇게 생각했던 것만큼 나쁘지는 않네, 뭐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무엇인가 여기서 더 올라가려 그러면, 그러니까 작년만큼 나쁘지 않다고 해서 반등이 일어났고, 근데 여기서 더 올라가려 그러면 무엇인가가 좋다고 해야 되는데 네. 지금 무엇인가 좋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에요. 네. 그렇게 본다고 한다면 이게 이제 상승 동력은 이미 잃었다라고 판단하고 있고, 물론 뭐 중국의 경우에는 A주에 외국인들 투자가 늘어나고 하면서 올라간 효과는 있습니다. 유동성 효과가 중국 시장에서는 뭐 오늘은 좀 떨어지고 있습니다. 어제까지는 오늘 꽤 많이 떨어지는군요. 상해종합주가 네. 지수가 1.43%. 최근 들어서는 가장 많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굉장히 2% 이상 떨어지다가 조금 반등한 것 같긴 예. 한데 어제부터 좀 떨어지긴 합니다만 예. 그나마 가장 최근까지 유동성 효과를 중국 A주, 그러니까 중국 본토 시장이 누렸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거 빼고 나면 전반적으로는 이제 뭐 유동성 효과도 뭐 반등하는 과정에서 거의 반영이 된 것 같고, 경기는 제가 볼 때는 실제로 경제 활동이 좋아지고 기업 이익이 증가하려 그러면 전반적인 대형주들이 올해 가을 겨울은 돼야 되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에
이 이익 모멘텀이 없이 시장이 흘러가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좀 박스권이 장기화되지 않겠는가 이런 걱정을 좀 하고 있습니다. 경제를 걱정하고 뭐 경기에 대해서 기대가 없는 건 사실인데 연초부터 주식시장이 반영했던 거는 이 경기를 그냥 두지는 않겠다라는 어떤 정책 결정자들, 특별히 연준의 스탠스의 변화 뭐 이런 것들 그리고 그 맥락에서 미중 간에 이걸 방치했다는 공멸한다는 어떤 그런 분위기들이 잘 되는 쪽으로 갈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는데 그 기대가 구체화되고 더 강화된다면 상승의 기조를 이어갈 수 있겠으나 그것들이 좀 지연된다 그러면 장기 경기에 대한 부담 때문에 버티기가 좀 힘든 그런 정도다 이렇게 인식을 하고 계시는 것 같고요. 한병화 의원께 그냥 그 중소형주에 대한 뷰를 바이오에 대한 말씀도 주셨고 또 꾸준히 2차 전지에 대한 말씀도 하셨고 대체 에너지에 대한 얘기도 하셨는데 특별히 지금 국면에서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이 어떤 매매 패턴을 좀 보였으면 좋겠는지 왜냐하면 기관 투자가들 많이 만나시니까 그분들이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도 좀 참고해 보면 좋을 것 같아서요. 제 생각에는 지금은 우리뿐만 아니고요. 전 세계가 대변혁기입니다. 산업의 대변혁기고 앞으로 10년, 20년은 점점 그 변화 속도가 더 빨라질 것이고요. 우리가 이제 많이 뒤처져 있죠. 대형 우량주들 대표 산업들이 대부분 다 국영재 산업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느끼는 감은 더 그렇습니다. 그래서 투자자분들은 인사이트 있는 투자를 하셔야 되고요. 좀 긴 안목으로 앞으로 유망업종으로 변할 산업들 또는 그런 기업들에 대해서 좀 긴 맥락으로 접근하셔서 투자하시는 게 바람직하지. 지금 어설프게 단기간의 움직임을 쫓아서 투자하시다 보면 이 산업이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이 회사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업체들이 계속 많아지거든요. 그래서 공부를 좀 많이 하셔서 좀 중장기 투자를 하시는 쪽으로 방향을 선회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어떤 분과 인터뷰를 통해서 알게 된 용어가 있습니다. 오남이라고 아시죠? 모르겠습니다. 네? 오남이 모르세요? 5%만 아마도 미련없이 지금 이제 대부분 기관 투자가들도 사실은 그런 기관에서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네, 많습니다. 많은데 좀 문제죠. 문제고 그것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조그만 수급 요인이 끼어도 그걸 참지를 못합니다. 매매들이 뭐 예를 들어서 블록들이 있었다든지 뭐 자사주 매매가 있었다든지 증자가 있었다든지 무슨 뭐 메자닌 예를 들면 BW12 이런 거 발행한다는 공시가 뜬다든지. 그러니까 그런 과정에서 사실은 많은 우리 그 라이언 투자자분들은 좀 소외가 되거든요. 나중에 알게 되는 거죠. 정부 그러니까 당국에서도 사실은 이런 단기 투자 위주의 이런 것들을 좀 중장기 투자 위주로 바꾸는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제공을 하면서 산업과 금융을 같이 끌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정착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거래소 인하라는 화두도 사실 그런 면에서 걱정되는 부분이 있어요. 거래 단계, 이 거래의 너무 초단기화를 또 촉진하지는 않을까. 그렇죠. 그렇게 되면 사실은 정보나 이런 쪽에서 또 매매 기법에서 조금 부족할 수도 있는 우리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이 손해를 볼 수도 있다라는 측면에서 정책하는 분들이 그거보다는 이제 길게 투자하시는 분들한테 지금 이제 적용되고 있는 대주주 규정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이런 규제들을 풀어주시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인 산업 육성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간단하게 한 줄 평 간단히 듣고 순서를 마감하도록 하죠. 네, 1, 2월 달 반등은 이제 끝났다고 생각을 해야 되고요. 그 분위기보다는 이제 기존에 있었던 거 말고 앞으로 이렇게 바라보면 좀 박스권이 장기간 이어지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입니다. 전승주 연구원. 미국만 좋은 환경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여타국의 경기 반등을 확인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대변혁의 시대 인사이트 투자만이 생존 가능하다로 매짐하겠습니다. 인사이트를 많이 좀 주십시오. 네,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저희 출연자 한 분이 겨울에는 계속 군부를 떼줘야 얼지 않고 훈기를 유지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때 생각이 났습니다. 지금은 봄인데요. 봄에도
군부를 계속 떼줘야 됩니다. 군대 갔다 오신 분은 아시겠지만 이때가 제일 춥습니다. 여기서 통화 정책이라든지 경기에 대한 대책을 살짝 놔버리면 굉장히 한기가 많이 들죠. 우리 정부도 또 글쎄요, 이 방송을 뭐 미국이나 유럽에서 듣지는 않겠습니다만은 그런 정책적인 기조가 좀 이어졌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자, 금요일에 보내드린 정신라인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주에도 정신라인 여러분들과 함께 한 걸음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투자자 여러분, 고맙습니다.